사람의 감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는데요. 1차 감정, 2차 감정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감정은 뭐냐면 1차적으로 확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자극이 나를 툭 건드렸을 때 화가 갑자기 확 올라왔다? 슬픔이 올라왔다? 괜찮아요.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정입니다. 표현해도 되는 감정이고요. 있을 법한 감정이에요. 화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되거든요. 문제는 2차 감정이에요. 이 2차 감정은 그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감정이 뭔가 남아있다? 그게 보통 2차 감정입니다. 이 2차 감정은 나의 아주 이전의 기억들하고 다 엉키고 나의 신념들, 사고들, 특히 잘못된 생각들하고 엉키면서 나라고 하는 그 자기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엄마한테 화를 확 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엄마도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도 엄마한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엄마한테 화를 확 내고 그 이후로 수치심을 오랫동안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끄럽다. 내가 인간으로서 덜 됐구나. 혹은 부모한테 화를 내고 화가 점점 더 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평소에 잘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화내게 만들지? 나 괜찮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지? 내가 왜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게 만들지? 이런 거죠. 이런 2차 정서들이 오히려 정신병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발끈하시는 분들은 이 2차 정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와요. 대표적인 게 수치심입니다. 내가 그동안 관대한 척하고 살아왔는데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경험을 해요. 내가 그동안 되게 호인처럼 지냈는데 가족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 이런 유형의 자존감에 좀 시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못 받아들였던 건 뭐였냐면 제가 가족한테 원가족에 되게 취약합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촬영하신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고 그런데 저같이 얘기하는 저 같은 목소리에 저 같은 얼굴에 저 같은 제스처를 하는 똑같은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차별했다고 생각을 혼자 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또 자존감 문제가 혼자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제가 하는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화가 났어요. 내가 예약하고 식당 가서 내가 돈을 낼게. 토요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 부모님들이 바쁘다고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갑자기 경로에 가득 차서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또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 발끈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었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발끈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그때 갑자기 왜 화를 냈지? 내가 그때 화낼 상황은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건 중립적인 얘기였는데 나 혼자 너무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들였다. 이런 경우라면 그 경로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최대한 빨리 다시 한번 전도배에 힘 꽉 주고 이거 아닌데 하고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입만 닫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뭔가 막 쏟아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그건 화내셔도 돼요. 뭔가 진짜 나의 인격을 침해했다. 나를 누군가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그게 뭐냐면 이거는 자존감이 내연적 자존감, 외연적 자존감 둘 다 높은 사람도 분명히 화낼 일이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조금 지나쳤다. 그 사람이 너무나 나한테 선을 넘는 얘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화를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4강에서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유형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관대한 척 하세요.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 재미가 좀 있어요. 아,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냥 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화 자꾸 내는 거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화 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그래, 가자.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되면요,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화를 내고 반응하고, 그럼 또 화를 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치심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이용했냐면, 아, 내가 그때 화를 왜 냈지? 너무 부끄럽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장면에서 혼자 발끈할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불 덮고 한 발차기 500번 하면서 이 수치스러움을 이용하면서 내가 곱씹으셔야 돼요. 수치심이라는 정서는 사실 어릴 때는 안 겪으면 좋을 정서예요.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아동한테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다 겪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혹은 비교 당하면서 알아서 겪어요. 그러니까 집만큼은 자기 가정만큼은 가장 안전한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우쭈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친구의 수치심만 자극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내가 만약에 수치심을 겪는다면 그 수치심은 아주 중요한 재료로 자기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잘 조금 어른스러운 상태로 이끌어 갈 것인지,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나갈 때 좀 아프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이렇게 창피를 겪지 말아야지. 내가 성인으로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발끈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조금 뼈 아프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성장시킬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좀 수치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얘기는 그냥 제 뒤에 있는 수백 년의 그 지혜와 과학적인 연구들이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시고 저는 전달자라고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도체의 전두엽 납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이거 되게 가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편도체라고 하는 뇌의 그 아몬드 모양의 두 쪽짜리 뇌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요만한 구조물이 있어요.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정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걸 처리하는 역할들을 해요. 수치심 이런 게 딱 들어오면 편도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적인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뇌 심부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은 동물들도 다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뇌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 작은 편도체를 압도하는 전두엽을 갖고 있죠. 늘 말씀드리듯이 앞니마 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뇌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인간과 다른 동물의 뇌를 구분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뇌 영역이죠. 이 전두엽이 하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행동을 억제하는 거. 내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거. 내가 그동안 이런 행동을 했었지. 혹은 내 행동을 시작하는 거. 내가 이런 행동을 개시해야겠구나. 혹은 행동을 계획하는 것들. 이게 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편도체가 갑자기 확 활성화가 되면 전두엽을 납치해버립니다. 전두엽이 아무 일도 못하게 가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편도체 같은 경우에 정서 조절이 참 잘 안 되는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 성격군이 있는데요. 이 경계선 성격장애군은 편도체 활성화가 정말 많이 높아져 있어요. 이분들은 특히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편도체가 갑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 위해 되는 행동들을 뭐 자해 행동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 안에 있는
아주 심부에 있는 이 아주 작은 구조물들이 장난질을 치는구나. 그걸 그냥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내가 갑자기 수치심을 확 경험하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발끈할 때 아 잠깐만 지금 뇌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나. 전두엽이 내가 더 큰데? 이런 정도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서 내 뇌에 중요한 다른 구조물들을 조금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자존감이 높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래 내연적인 자존감, 외연적인 자존감 다 높여야지. 어떻게든 내가 다 높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덧붙이자면 자존감 높은 분들과 자존감 낮은 분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의 질 별로 차이 안 나요. 대인관계에 뭔가 특별한 게 뭐 있냐?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의외로. 그리고 이 자존감 높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혼자 통제가 높다고 막 자신하는 분들 있죠.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분들이 연구 결과상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엄청 약해서 이분들은 좀 쓸데없는 그 거드름 피우는 행동들, 좀 너무나 자기 과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독 담배도 못 끊어요. 커피를 줄여야겠다, 커피 못 줄여요. 술을 줄여야겠다, 못 줄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사려심이 높아요.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조심하고요. 큰 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자기를 피드백을 주거든요. 성격적인 성숙의 시간도 더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것에 대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이게 아니라 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어떻게 더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아님 말고 하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조하고 재밌다는 듯이 낄낄대면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란 게 그냥 적당히만 높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높지도 않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